안녕하세요. 사스오빠입니다. 테라핀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도 왜 피부병이나 쉘락 같은 병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수질 문제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제로 수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테라핀이 병에 걸리는 이유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테라핀을 사육하는 데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의 출발점은 바로 테라핀의 배설물입니다. 테라핀의 배설물이 수조 안에서 풀어져 녹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된 유해균들이 배설물의 유기물과 사료 분진을 먹이 삼아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유해균이 활발히 증가하는 오염된 환경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피부병과 눈병입니다. 피부와 눈은 오염된 수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수질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테라핀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피부에 작은 상처뿐 아니라 상처가 없더라도 피부 방어력이 약해진 부분에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질을 하거나 발톱에 긁히면서 생긴 미세한 상처는 세균 침투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고, 일광욕이 부족해 피부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으면 피부 전체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으로 변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염소를 제거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돗물 속 염소는 피부와 점막을 자극해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역시 같은 이유로 취약합니다. 탁하거나 세균 수치가 높은 물에 오래 노출되면 눈의 점막이 쉽게 손상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균에 의한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 표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각막이 혼탁해지면서 눈꺼풀이 붓거나 눈곱이 생기고, 심한 경우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눈병 또한 단순히 눈의 문제라기보다 수질과 영양 상태 전반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병과 눈병이 연약한 조직에서 먼저 나타난다면 등껍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쉘랏입니다. 쉘랏은 등껍질 부패를 의미하며 깨끗하지 못한 수질과 면역력 약화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여기에 장식물이나 바닷가의 마찰 같은 물리적 손상이 더해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발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는 껍질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부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에 증상이 드러날 무렵에는 대개 감염이 껍질 깊은 층까지 퍼져 있어 치료가 어렵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 뼈까지 감염이 번져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병과 눈병, 그리고 쉘랏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수질 오염과 면역력 저하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체들의 배설물이 수조에서 녹아 물속에서 증식해 있던 유해균들은 피부와 눈, 그리고 껍질에 약해진 틈을 통해 내부로 침투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 세균 하나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균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병을 점차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시트로박터 프로이디는 껍질 조직에 염증과 괴사를 일으켜 국소적인 궤양을 만듭니다. 세라티아균은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와 독소를 분비해 다른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어로모나스균은 장염과 폐혈증을 유발해 전신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키며, 슈도모나스균은 피부와 상처 감염을 일으키고 강력한 항생제 내성으로 치료를 어렵게 합니다. 이처럼 세균들은 단독으로도 병을 일으키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감염 부위를 확대합니다. 그 결과 피부 상처나 눈의 염증, 껍질의 미세한 손상에서 시작된 국소 감염이 점차 뼈와 장기까지 번지며 심각한 전신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세균들 가운데 일부는 테라핀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는 거의 모든 파충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으로 테라핀의 배설물과 사육수에서도 자주 검출됩니다. 사람에게는 식중독과 장염을 일으키며 설사, 복통, 발열을 유발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폐혈증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살모넬라는 피부에 단순히 닿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멀쩡하다면 우리 몸은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상처나 찰과상이 있을 경우 국소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문제는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오염된 물이 이불 통에 들어가 장에 도달할 때입니다. 즉, 감염의 핵심 경로는 항상 구강 감염, 다시 말해 섭취에 있습니다. 따라서 테라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어야 하며 사육수와 배설물에 직접 접촉한 상태로 음식을 먹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세균 감염과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환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과기를 사용해도 배설물에서 발생한 질산염과 유해균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질산염과 유해균은 여과제로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꾸준한 물갈이, 즉 환수입니다. 정기적으로 환수를 해야 수질이 안정되고 유해균으로 인한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조적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UVC 램프나 소독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은 언제나 환수입니다. 두 번째는 사육 공간의 조건입니다. 테라핀의 수조가 좁고 개체수가 많으면 배설물은 금세 쌓여 수질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환수를 자주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는 오염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넓은 수조와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배설물 제거 장치, 즉 집동기의 활용입니다. 테라핀을 사육하는데 여과제로만 배설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수 주기를 줄이고 환수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배설물이 물속에서 풀어지기 전에 고형 상태 그대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녹기 전에 라는 점입니다. 테라핀의 배설물이 물속에서 풀어지면 내부의 유기물이 수조 전체로 퍼지게 되고 그 순간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급격한 증식이 시작됩니다. 즉, 배설물이 한번 녹아버리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동기는 반드시 수조 내의 수류가 잘 조정되어 배설물이 수조 안에서 녹기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설물이 풀린 뒤에 들어가거나 집동기 안에서 부서진다면 집동기를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집동기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고형의 배설물을 온전하게 수집하여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조 내 물의 흐름을 잘 만들어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집동기로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기 내부에 남은 찌꺼기가 썩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집동기라 하더라도 모든 배설물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동기로는 제거되지 않는 소변이나 미세분진 속에 포함된 암모니아나 일부 유해균 등은 여전히 수조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환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집동기는 환수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배설물이 녹기 전에 제거되도록 하여 유해균과 암모니아의 확산을 줄여주고 환수 주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수단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 관리해도 수조 안에는 항상 미세한 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테라핀이 스스로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UVB 조명이 필수입니다. UVB는 체내에서 비타민 D3 합성을 가능하게 하고 합성된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이 충분히 대사되어야 껍질과 뼈가 단단해지고 세균이 침투하기 어려운 방어 구조가 형성됩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햇빛을 직접 쬐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은 UVB뿐 아니라 UVA와 열까지 함께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으로 한여름 자연 일광욕 시에는 반드시 그늘과 충분한 물을 마련해 개체들의 탈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막과 피부가 약해져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껍질과 뼈가 약해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역시 껍질이 물러지고 뼈가 약해져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먹이를 통해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테라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수조에서 테라핀을 키우지만 테라핀은 관상어처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관상어는 배설량이 적어 적정량의 여과제와 부분 환수만으로도 수질이 유지되지만 테라핀은 배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여과제를 사용해도 여과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유해균과 질산염 등으로 인해 조금만 소홀해도 수질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지금 알아본 4가지 관리 방법, 정기적인 환수, 충분한 공간 확보, 효율적인 배설물 제거, 그리고 면역력 강화, 이 4가지 관리법은 모두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이 방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테라핀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테라핀의 질병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질 오염과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물 뒤에 숨어있던 배설물과 유해균이 어떻게 테라핀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관리 방법들을 각자의 사육 환경에 맞게 적용하셔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테라핀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성으로 테라핀을 키워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키울 계획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이번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